내 삶의 스케치를 매일 조금씩 그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며 그저 생각나는 대로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썼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요. 다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루 일과를 돌아본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마쳤고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그래왔고 또 언제까지나 그럴 겁니다. 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입니다. 지은이는 애나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옮긴 이는 류승경, 펴낸 곳은 수호서재입니다. 일명 모지스 할머니라고 불리는 미국의 국민 화가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평생을 농장 안악으로 살던 그녀는 소일거리 삼아 놓던 자수가 관절염 때문에 어려워지자 바늘 대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이가 76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늦었다고 말할 때면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고 받아치는 호쾌한 할머니이기도 했던 그녀는 그림을 시작한 지 5년 만인 80세에 개인전을 열고 100세의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취미로 시작한 그림이었지만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출연은 물론 타임즈 커버를 장식하기도 했고요.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는 모지스 할머니의 자서전과 사랑이 넘치는 그림 67점을 한데 모아 엮은 그녀의 자전 에세이입니다. 책 속에 그려진 그녀의 삶은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고 오히려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그저 매일에 충실하고 변하는 계절에 순응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소박한 일상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 그녀의 이야기와 그림은 시대를 초월하여 감동과 희망을 전하고 한 치 앞도 모를 인생이지만 아직은 살아볼 만하다고,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책과 함께 그림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추억과 희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 추억은 뒤를 돌아보는 거고 희망은 앞을 내다보는 거지요. 추억은 오늘이고 희망은 내일입니다. 추억은 머릿속에 기록된 역사이고 또한 화가와도 같아서 과거와 오늘의 그림을 그립니다. 나의 삶을 회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나로선 쉽지 않은 일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참 맛깔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겠죠. 어쨌든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애나 메리 로버트스는 푸른 초원과 숲에 둘러싸인 워싱턴 카운티의 어느 농장에서 1860년 9월 7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계의 이민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1740년에서 1840년 사이 제각기 다른 시기 뉴욕주 워싱턴 카운티의 남부 인근에 정착했지요.
그곳에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애 첫 12해를 보냈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어머니를 돕고 여동생의 요람을 흔들어주고 어머니에게 바느질을 배우고 오빠들과 뛰어놀고 방앗간 연못에 띄울 뗏목을 만들고 숲속을 돌아다니고 꽃을 꺾고 이런저런 공상에 잠기던 시절이었지요. 나는 10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고 내 어머니에겐 형제가 11, 할아버지에겐 15, 남편에겐 12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너무 아무렇게나 지었다며 내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앤 이모는 날 애나로 부르고 싶어 했고 메리 이모는 메리로 부르고 싶어 해서 결국은 두 이름을 합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지요. 어머니는 애나 메리라고 부르는 건 괜찮아도 메리 앤이란 이름은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진 애나 메리라는 이름이 영 못마땅해 했지요. 예전부터 아버지는 당신 누이의 이름을 따서 날 세라로 부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저런 이유로 6살이 되도록 나는 씨씨라고 불렸어요. 그 무렵 하루는 어떤 남자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 나와 남동생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은 씨씨이고 남동생의 이름은 법이라고 대답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그 남자가 한 말을 어머니에게 전했더니 그제야 어머니가 내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보시다시피 그때만 해도 아이들한테 별로 신경을 안 쓰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자식들을 아끼기야 했지만 요즘 같진 않았죠. 그래도 나의 어머니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우리들이 이불을 잘 덮고 자는지 확인한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고 아버지도 항상 여러모로 우릴 챙겨주었어요. 우리 집은 5남 5녀였어요. 레스터가 장남, 호러스가 차남, 그 밑으로 나, 아서 순이었죠. 아서 다음에 터울이 있는 걸 보면 어머니가 아이들 며칠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 셀레스티아, 마이에마, 오나, 조가 태어났고 한동안 뜸하다가 세라와 브레드가 태어났어요. 우리는 한 묶음씩 나왔답니다. 마치 열무단처럼요. 내가 장녀였어요. 아서가 죽기 전까지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아서가 항상 저만치 먼저 내빼곤 했어요. 나는 엉덩이가 좀 무거운 편이었거든요. 우린 체격이 비슷한 데다 나이 터울도 많지 않아서 자주 붙어 다녔어요. 얘기도 많이 했고 서로를 이해했어요. 어느 봄날엔 우리 둘이 잔디밭에 앉아서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참 아름답다는 얘기를 주고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아서가 천국만큼 아름답다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천국 가면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어 라고 덧붙였고 나는 맛있는 건 없어도 되지만 꽃은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죠. 내가 요람을 흔들어줘야 할 때가 많았는데 좋아하는 일이긴 했지만 남자 형제들과 밖에서 노는 게 더 재미있었어요. 주로 넷이 몰려다녔는데 나는 남자 형제들한테 지고는 못 배겼어요. 레스터가 처마 위로 올라가면 난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는 시기였지요. 오빠와 남동생을 이기는 건 내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레스터는 수영을 할 수 있고 나는 못했지 뭐예요. 아버지가 내게 수영을 가르쳐 주려 했는데 아버지가 손을 떼자마자 그만 꼬르륵 가라앉아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내 몸이 어지간히도 무거웠나 봅니다. 18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몇 가지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초원의 집에 살던 시절 아버지는 일요일마다 우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날이 좋을 때면 어머니도 같이 걸었어요. 젖먹이 동생은 항상 아버지가 안고 걸었어요. 젖먹이가 늘 하나는 있었으니까요. 놀 때라고는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산책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있는 날이면 다 함께 산책을 나섰어요. 한 번은 이모들도 같이 갔는데 이모들 중 한 명이 참 고운 자키를 쓰고 있었지요. 꽃과 리본을 뒤로 늘어뜨린 밀짚 모자를 그땐 그렇게들 불렀어요. 그 시절 아가씨들이 쓰고 다니는 알록달록한 모자였어요. 그 모자가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달라고 떼를 썼더니 이모가 모자를 벗어 내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렇게 떼를 쓰면 숙녀가 아니라고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자키를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오빠들 남동생들과 함께 방앗간 근처에서 뛰어놀았는데 어느 순간 머리 위에 손을 대어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자가 날아가서 방앗간 연못에 빠졌을 거라고 누군가 옆에서 일러주더군요. 너무 속상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물이 괜히 싫더라고요. 봄이 오면 들판에서 뛰놀며 꽃을 꺾었습니다. 눈 속에서 피어나기도 하는 아르부투스 나무의 꽃을 가장 먼저 꺾었고 그 다음엔 복주머니 단을, 그 다음엔 별을 닮은 우리가 핑크라고 부르던 꽃을 꺾었어요. 꽃들은 빛깔도 다양했는데 하얀색, 보라색, 짙은 남색 꽃들이 있었고 줄무늬가 있는 꽃도 있었지요. 어머니는 항상 화단을 갖고 왔어요. 어느 여름에는 존삼촌이 다니러 와서 화단 가꾸는 일을 돕다가 담배를 심은 적도 있었는데 담배 농사를 직접 본 건 그때뿐이었어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깨진 거울 한 기퉁이에 항상 꽃병을 두었습니다. 꽃을 꺾어 집으로 가져오길 좋아했거든요. 결국엔 어머니가 꽃을 내다버리게 되곤 했지만요. 연영초가 피면 반드시 꺾어왔어요. 그 꽃은 얼마나 곱던지 펜지꽃을 닮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앙증맞았고 푸른빛이 감도는 보라색으로 오랫동안 피어 있었지요. 내가 기억하는 첫 추수감사절은 1864년 무렵입니다. 아버지가 부추를 사러 유니온 빌리지에 갔는데 간 김에 내가 입을 빨간 드레스도 사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빨간 드레스를 입을 생각에 하루 종일 얌전하게 굴었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다 했죠. 하지만 촛불을 밝힐 무렵 아버지가 아마 방앗간 쪽에서 들어오더니 추수감사절이라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저녁밥도 넘어가질 않았어요. 어머니는 내가 종일 말을 잘 들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가게 문이 닫혔을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했지요.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 말라고 며칠 있다가 센터 케임브리지에 갈 건데 그때 한번 둘러보겠다고 했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온 드레스는 빨간색이 아니라 붉은 벽돌색이나 갈색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무척 실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내가 생각했던 빨간 드레스는 영영 못 입고 말았지요. 살다 보니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어머니 리브 이모와 함께 그리니치를 벗어나 이글 브릿지 바로 위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아버지 허락을 받고 어머니가 마차를 몰고 갔는데 늙고 순한 말이 마차를 끌었지요. 가는 길에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은 없었는데 고일라에 이르렀을 때 난생 처음으로 소떼를 보았어요. 그땐 그게 뭔지도 몰랐지요. 소들은 멍에에 한데 묶인 채 풀을 뜯고 있었어요. 풀은 또 얼마나 파릇파릇하게 돋아있던지. 나는 저 짐승들이 무엇냐고, 저것들이 우릴 해칠 수도 있느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지요. 그때 아마 4살이나 되었을까요? 그해 봄 처음으로 보는 푸른 잔디여서 나는 신발을 벗고 마차에서 내려 풀밭을 걷고 싶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리브 이모가 아가 그건 숙녀답지 못해라고 나무라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니 마을에 온통 검은색 리본들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라니? 어머니가 놀라며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땐 전쟁 중이었어요. 어머니가 어느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가게 기둥마다 검은 리본이 묶여 있었거든요. 링컨 대통령이 전날 저녁에 총살되었다는 소식을 가게 주인이 전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기억하는 건 마차로 돌아와 어머니가 리브 이모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 어머니가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겠지요. 부모님은 매를 드는 건 옳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한 번은 손님이 왔는데 내가 식탁에 앉는 걸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동생인 아서는 식탁에 앉을 수 있고 나는 못 앉는다니. 심술이 났던 나는 식탁에 앉겠다고 떼를 썼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된다고 숙녀답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나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그만 울음을 그치라고 했는데도 있는 대로 악을 쓰며 울었더니 당장에 뚝 그치지 않으면 헛간에 가서 매 맞을 줄 알아 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때 할아버지도 자리에 있었는데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고로 아이들은 눈에는 보이되 소리가 들려선 안 돼. 결국 아버지가 일어나 내 팔을 붙잡고 날 헛간으로 데리고 갔어요. 작업실 바닥에는 길고 동그랗게 말린 대패밥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아버지는 내 회초리로 쓸 요량으로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죠. 나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그걸로 날 때리면 난 앞으로 계속 아버지를 미워할 거예요. 때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때 날 내려다보던 아버지의 표정을 보았는데 무척 길었던 수염에 가린 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져갔지요. 마치 그 녀석 참 말하는 것처럼요. 아버지는 날 다시 식탁으로 데려왔고 누군가가 내 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주었어요. 아마 다들 식사가 끝난 뒤였던 것 같습니다. 대패밥은 날 스치지도 않았어요. 대패밥은 집어들자마자 부스러지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겁을 줄 생각이었을 거예요. 내 기억에 아버지가 내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하셨던 건 그때밖에 없었어요. 날 유난히 귀여워하셨거든요. 아들 셋에 딸은 하나였으니까요. 나는 인형을 가지고 소꿉놀이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종이를 오려 인형을 만들었지요. 종이 말곤 마땅한 재료가 없었어요. 근사한 인형들을 여럿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인형에 입힐 드레스를 만들곤 했죠. 인형 얼굴도 칠했습니다. 어머니는 인디고 염료를 사와 천으로 싸서
청색 표백제로 썼는데 그 표백제를 가져다가 인형 눈을 칠해 넣었어요. 구할 수 있으면 포도주스로 입술도 칠해 주었어요. 인형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어떤 것이 가장 예쁜지 보는 게 내겐 큰 즐거움이었지요. 인형들에게도 코르셋은 반드시 입혀주었어요. 간혹 오빠가 인형을 빼앗아 갈 때도 있었는데 글쎄 갈기갈기 찢어버리기까지 한 적도 있었지 뭐예요. 우리는 티격태격 싸웠어요. 오빠는 아주 얄미운 말만 골라서 했고 생각해보면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형들에게 패티코트도 만들어 입혔어요. 젖먹이 동생이 울 때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동생이 울면 아래층으로 내려가 요람을 흔들어주며 아기를 돌보았어요. 인형 드레스 밑단에는 너울거리는 주름 장식도 만들었어요. 그땐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가장 예쁜 드레스에는 주름 장식을 3개나 달았지요. 패티코트 밑단은 어머니의 스커트를 본떠 물결 모양으로 잘랐어요. 색종이 옷을 입은 하얀 인형은 유독 예뻤어요. 운 좋게 색종이를 구하는 날에는 장식도 많이 달 수 있었죠. 아버지가 주황색 봉투를 주실 때도 있었는데 이도저도 없을 때는 흰 종이나 신문지로만 만들었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얇은 포장용 색지를 4개 주었는데 초록색, 분홍색 같은 다양한 빛깔들이 있었답니다. 세상에 그걸 갖고는 얼마나 부자가 된 것 같았는지 할머니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어느 해 여름 소장농 집에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와 나는 마당이나 과수원에 집을 지으며 놀았어요. 우선 좋은 자리를 고른 후 큼지막한 돌 몇 개를 주워와 방을 하나 만들고 그 방 주위로 돌을 더 쌓아서 방을 서너 개 더 만들었어요. 우리는 각자 집을 한 채씩 지었는데 서로 조금 다르게 지었어요. 그 다음엔 깨진 그릇을 구해와서 선반이 달린 찬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진열해 놓았어요. 상상력을 발휘하면서요. 그러고는 인형을 들고 나와 책모자를 씌워 서로의 집을 방문했어요. 어머니는 그게 참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간에 뜨개질을 하지 그러냐고 아니면 코바늘 뜨기라도 하지 그러냐고. 그런데 난 그러기가 싫었어요. 어머니는 뜨개질을 가르쳐 주려 했지만 난 바늘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고 뜨개질을 싫어했어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걸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레이스는 뜰 줄 알았어요. 다양한 패턴을 뜰 줄 알았고 10대가 되어서는 꽤 많이 뜨기도 했지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양말을 사지 않고 집에서 손수 떠서 신었어요. 어머니는 늘 주머니에 뜨개질거리를 넣어서 다녔는데 속도도 굉장히 빨랐어요. 내가 12살인가 13살쯤 되었을 때 스토키네트라는 원단이 나왔는데 양말목의 골진 부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스토키네트는 야드 단위로 끊어서 살 수 있었고 색상도 다양했지요. 그걸 잘라서 발가락 부분만 꿰매면 양말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분홍색, 갈색, 연보라색, 스토키네트를 넉넉히 사왔는데 여자들은 연보라색 양말을 하나씩은 꼭 갖고 있었죠. 그 뒤로 울 양말이 나왔고 밝은 색상의 양말들도 나왔어요. 1867년도에 난생 처음 폭풍을 겪었습니다. 그해 여름 뉴욕주 워싱턴 카운티는 무척 덥고 건조했지요. 우리 집 우물이 말라버리는 바람에 아버지가 깨끗한 식수를 얻을 샘물을 찾아 웅덩이를 3개나 팠던 일, 울타리를 서성거리며 울어대는 이웃집 가축들을 보고
저러다 목이 말라 죽겠다고 걱정했던 일. 오빠가 이웃집으로 가서 가축들이 먹을 물이 말랐다고 알려주었던 일들이 생각나네요. 어느 일요일 날이 얼마나 건조하고 더웠는지 연못이 거의 말라버릴 정도였는데 어머니가 그걸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연못까지 걸어가면 젖먹이 동생을 안고 같이 가겠다고 해서 나는 기분이 좋았어요. 어딜 가든 여럿이 함께 가는 게 좋았으니까요. 방앗간 연못에 가보니 물이 3분의 1밖에 차지 않았는데 물고기가 바글바글했고 신선한 물이 부족해서 그중 절반이 죽어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딱한 노릇이라며 비가 오지 않으면 다음날 물고기들을 꺼내 묻어주어야겠다고 하셨어요. 허연 배를 드러내고 연못가에 누워있는 물고기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쨌건 그렇게 아마방앗간 쪽으로 계속해서 걷고 있는데 레스터가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다시 언덕 쪽으로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지요. 언덕에 올라서니 먹구름으로 뒤덮인 북쪽 하늘이 보이더군요. 여기서 한 25km에서 30km 거리의 볼드산 위에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구나. 이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창문을 닫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고 마리아 이모는 닭장을 걸어 잠그러 갔습니다. 아버지와 일꾼은 헛간을 걸어 잠근 후 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고 일꾼은 헛간에 남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집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바람에 세게 후려쳐진 나무들은 꼭대기가 땅에 닿도록 휘어져 마당을 말끔히 쓸어버렸죠. 그러더니 억수처럼 비가 퍼붓기 시작했어요. 창문이 깨져서 유리조각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 같았죠. 어머니가 우리에게 창문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외투를 벗어 젖먹이 동생 마이의 말을 감싸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품에 안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집이 무너지면 작은 과수원으로 뛰어가서 나무를 하나씩 붙잡고 얼굴을 바짝 대고 있어라. 어린 나무들은 뿌리가 뽑히지 않을 테니. 얼마 후 빗물이 사방에서 집 안으로 들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머지않아 그쳤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물을 쓸어내기 시작했어요. 집안의 물이 8cm 높이까지 찼다고 하더군요. 우리 집 일꾼의 이름은 짐 벅이었는데 그는 내내 헛간 안에 있었습니다. 마차 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글쎄 비바람이 헛간문을 열어젖히고는 그가 탄 마차를 진입로 맞은편의 과수원까지 밀어냈다는 거예요. 집 앞 초원을 가로지르는 개울은 강처럼 물이 불어 있었어요. 연못은 뚝까지 물이 차올랐고 물고기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지요. 연못 건너편에는 아름다운 옥수수밭이 있었는데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옥수수밭에 도랑을 파놓았어요. 도랑이 어찌나 깊었는지 사람이 말을 타고 도랑을 달리면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도랑에서 붉은 흙이 씻겨 나왔어요. 아버지는 베이킹 파우더처럼 고운 그 흙으로 채로 걸러 헹구어서는 페인트로 썼어요. 헛간 여러 채에 그 흙을 칠했는데 아직도 고스란히 벽에 남아 있습니다. 부식된 철광이 들어간 흙이었거든요. 비는 며칠 동안 계속 내렸고 덕분에 우물과 샘의 물이 차올랐어요. 그때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크게 잃는 게 있으면 작게 얻는 것도 있는 법이라고요. 그날의 그 폭풍이 어린 시절 내가 보았던 가장 무서운 폭풍이었습니다.
생일이란 게 있단 걸 7살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오빠와 함께 가수원에서 흑번나무에 올라가 놀고 있었어요. 알맞게 익은 버찌들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나무 위에서 살다시피 했죠. 그날도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아마 동생의 요람을 흔들어야 하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내게 물었어요. 애나 메리,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니? 나는 나이를 먹는다는 게 무언지도 몰랐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오늘부로 너는 7살이 되는 거야.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생일이라는 게 있다고, 그리고 오늘이 바로 내 생일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물었죠. 어머니는 나에게 그건 내가 이 세상에서 7년을 살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아버지는 우리에게 흰 종이를 한 장씩 주곤 했어요. 신문에 사용되는 종이였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아버지는 흐뭇해했어요. 종이 한 장에 1페니밖에 안 되는 데다 사탕보다 오래 갔거든요. 레스터는 증기기관차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고 호러스는 동물을 즐겨 그렸어요. 나는 색이 화려한 그림이 좋았어요. 밑그림을 그린 다음 포도주스라든가 딸기라든가 내가 생각하기에 붉고 예쁜 빛깔이면 뭐든 그림에 칠했죠. 한 번은 목수들이 쓰는 빨간색과 파란색 분필을 얻은 적이 있는데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은 별로 가진 게 없었고 어쩌다 뭐라도 갖게 되면 감사했지요. 어느 해 겨울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폐렴이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마가렛, 내가 벽에 그림을 좀 그려보면 어떨까? 라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깔끔하기만 하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방 한 구석에 지난 봄 조지 호수에서 본 풍경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얼마나 예뻤는지 어머니는 좀 더 그려보라고 권했고 아버지는 집안 벽 곳곳에 다양한 풍경을 그렸어요. 그 벽지를 오래도록 썼지요. 아버지가 그림을 그릴 때면 우리도 슬쩍 물감을 가져와 뭐라도 그려보려고 했는데 주로 자그마한 풍경 그림들이었어요. 시계 선반 밑에는 네모난 공간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마리아 이모에게 그 공간에 그림을 그려도 좋다고 했어요. 그때 이모 나이가 40이나 50 정도였는데 나는 이모가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면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무 토막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듬해 여름에는 석판이나 유리창 조각을 구해서 거기다 그림을 그렸고요. 예쁜 그림들이었어요. 그때 오빠들이 나를 놀리곤 했는데 내가 예쁜 램프 케이프를 그렸다고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내 그림을 보고는 잘 그렸네 라고 말해주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좀 더 현실적인 분이어서 내가 그림을 그릴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느 해 겨울 눈이 꽤 수북이 쌓였는데 한창 눈이 내릴 때 아버지가 낡고 커다란 빨간 썰매에 말들을 메고 눈밭에 길을 냈습니다. 우리 집은 큰 길에서 1km쯤 떨어진 들판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접 길을 뚫어야 했어요. 아버지가 부엌문까지 썰매를 몰고 오면 우리는 볏짚과 이불을 잔뜩 챙겨 우르르 썰매에 올라타고는 쌩쌩 달려서 큰 길에 이르렀고 그 다음엔 숲을 가로질렀죠. 썰매를 타고 눈을 맞으며 숲을 누비는 기분은 정말 최고였어요. 참 행복한 시절이었지요.
눈이 올 만큼 오고 난 뒤 2월이 되면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받아 시럽과 설탕을 넉넉히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침 일찍 단풍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간밤에 쌓인 수액을 한데 모았고 오후에 한 번, 해질녘에 한 번을 더 모았지요. 수액이 녹으면 훨씬 더 빨리 모아졌습니다. 반면 수액이 얼면 녹을 때까지 하루나 이틀을 기다려야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요. 끝물로 나오는 수액이 시큼하다 싶으면 하는 수 없이 버려야 했어요. 낮에는 수액을 커다란 솥에 넣고 끓여 3분의 1 정도로 졸였고 밤에는 집안에서 조리용 난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숲으로 달려가 수액을 모아 집으로 달려오는 건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이었어요. 계속 불을 지피는 것도 재밌었고요. 아침이 되면 메밀 팬케이크에 원 없이 시럽을 뿌려 먹었고 저녁에는 뜨끈한 빵에 버터를 바르고 시럽을 뿌려 먹었어요. 거기다가 소귀나무 차를 곁들여 마셨는데 단풍나무 수액에 소귀나무 잎사귀를 넣고 적당히 졸여 만든 차였죠. 크림을 넣어 마시면 아주 맛이 좋았어요. 아버지는 그 차가 피를 맑게 해 몸에 좋다고 말했어요. 향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맛을 알고 나면 좋은 차였고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게 해주었죠. 메이플 시럽 파티는 내 다음 세대에 생겨난 것이라 가보진 못했네요. 저 위쪽 버몬트주에선 그게 오랜 풍습이었다지요. 아이들은 그릇에 소복이 눈을 담아 설탕으로 변하기 직전의 시럽을 부은 다음 제각기 사탕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렇게 실컷 먹었으니 아마 그날 밤엔 달콤한 꿈을 꾸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